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 주제는 2016년 실무사례 요약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K-IFRS와 일반기업 회계기준 관련 실무사례를 요약 설명함으로써 이용자 및 작성자들이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먼저 K-IFRS입니다. A는 B에게 원천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B는 A의 최대 주주인데요. 계약상 라이선스 기간은 B가 A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일회성 용역을 제공하고 나면 그 이후에 A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의무는 없습니다. B는 향후 제품 개선을 위하여 원천 기술을 개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A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A가 수령하는 대가는 고정 대가와 변동 대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 대가로는 라이선스 부여 시점에 반납 의무가 없는 10억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변동 대가로는 라이선스 기간 동안 비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A는 일시금으로 수령한 10억을 수령한 시점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일시에 수익 인식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적절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18호 문단 29에서 30에서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한다는 것은 라이선스 계약이 실질적인 판매에 해당하는지, 즉 일시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제1018호 적용사례 2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라이선스 제공 이후 라이선스 제공자가 수행할 추가 의무가 없고, 둘째, 라이선스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불능 계약이어야 하고, 넷째, 일정한 사용료나 환급불능 보증금을 받는 대가로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해당 이슈의 경우 최초 일회성 지원 용역을 제외하면 라이선스 제공자인 A가 수행할 추가 의무가 없으므로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또한 해당 이슈는 해지불능 계약을 전제한다고 가정하여 세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는 두 번째 요건과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먼저 두 번째 요건의 경우 계약상 사전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전 점검 수준에 불과하므로 라이선스 이용자인 B가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라이선스 기간이 B가 A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요건의 경우 고정대가, 즉 업프론트 피와 변동대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일시금으로 수령한 10억은 환급불능 보증금에 해당하므로 네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고정대가와 변동대가는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변동대가가 포함된 이상 전체 계약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좀 더 타당해 보이시나요? 먼저 두 번째 요건의 경우 라이선스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B 스스로 A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제한 때문에 요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요건의 경우 16년 1월에 발표된 IFRS 16 리스에서는 자산 사용에 따라 유입되는 현금 흐름과 자산의 사용 대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대가가 존재한다고 해서 라이선스 제공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상과 위험이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제1115호에서는 사용권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는 일시의 수익을 인식하되 판매 기준 로열티는 후속적 판매 시점이나 관련 수행 의무 이행 시점 중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여 라이선스 대가의 구분 인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대안 1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B가 A의 최대 주주임을 고려할 때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사실상 특수관계자 간 자금 거래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A는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금융자산 C를 B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4천억을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PRS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PRS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양도한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사후 정산하는 조건을 가리키는데요. 예를 들어 향후 C 주식의 주가가 6만 원으로 상승한다면 B가 A에게 800억을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C 주식의 주가가 4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A가 B에게 800억을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즉, 양도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처분권, 배당권 등은 모두 B에게 넘어갔으나 PRS 조항으로 인하여 A가 가격 변동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주식 C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한 주식을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 차입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수자는 이 주식을 양수한 거래를 자신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주식과 PRS를 각각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출채권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안에서는 PRS로 인하여 B가 C 주식의 시가 변동에 노출되고 A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액도 C 주식의 시가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 계약은 채무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과 PRS를 각각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안에서는 A가 여전히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대출이며 A가 담보부 대출로 회계 처리한 것과 대칭적으로 B도 해당 거래를 대출채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 주장일까요? 본 이슈의 양수도 대상 주식은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제1039호 적용 대상입니다.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자는 지급한 대가를 채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지급한 양수대금을 대출채권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이 안이 더 타당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기업 A는 중국은행으로부터 위안화로 차입하여 중국 현지법인 B를 인수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B로부터 회수하는 투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차입금의 만기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연장됩니다. A는 별도 재무제표에 해외 종속기업인 B에 대한 투자 지분을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는 향후 B 투자 지분을 처분할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처분 손익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공정가치 변동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기업 투자 지분을 위험회피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고 중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외화차입금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1039호에 따르면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 효과가 높아야 합니다. A는 당분간 B를 처분하거나 청산할 예정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위험회피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위험회피 효과의 판단은 현지 법인의 처분 가능성과 관계없으므로 위험회피 기간 내 처분 계획이 없더라도 위험회피 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는 현지 법인의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실현 가능하므로 위험회피 기간 내 처분 계획이 없으면 위험회피 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39호 실무지침에서는 위험회피 수단을 보유하는 한 위험회피 수단을 만기 연장할 예정인 경우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해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 이슈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 및 위험회피 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상쇄 효과는 종속기업 투자 지분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위험회피 기간 내 종속기업의 처분 계획 유무는 공정가치 위험회피 효과 판단 시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간 내에 종속기업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높은 위험회피 효과 요건을 충족합니다. 기업 A는 정부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품 일정을 보시면 우선 납품을 하고 검수를 받고 납품 실적 증명원을 발행받은 다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계약에 따르면 사실상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에 A는 모든 의무를 완료하여 수익인식 기준을 충족하게 되며 정부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A는 대금 청구를 미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아직 청구가 되지 않은 부분, 즉 미청구 잔금은 금융자산일까요? 이에 대하여
A는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예산 배정 시기의 불확실성은 금융자산의 정의 충족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금융자산이 맞다는 주장과 미청구 잔금은 국회의 예산안 통과 및 예산 배정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만 회수 가능하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타당할까요? A가 지급 청구를 유예하는 것은 계약상 청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자금 사정을 감안한 조치일 뿐입니다. A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대금 지급 청구를 위해 추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정부는 미청구 잔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후 정부의 예산 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통상적인 매출 채권에 존재하는 신용 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슈의 미청구 잔금은 금융자산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식기준 보상 거래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공급자에게 지분상품이나 지분상품의 가격에 기초한 자산을 부여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의 최대 주주가 종업원 격려 및 노고 치하를 위하여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우리사주 조합에 증여했다면 이 거래도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이는 주주와 종업원 사이의 거래일 뿐 기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주식기준 보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주식기준 보상이 맞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02호에 따르면 기업 대신 주주가 주식기준 보상 거래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주주가 우리사주 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거래는 일단 최대 주주가 기업에게 증여하고 기업이 다시 우리사주 조합에 부여하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이를 주식기준 보상 거래로 회계 처리합니다. A는 B에 대하여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정에 따라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A는 B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A는 지분 투자뿐만 아니라 선수금 환급 보증 및 대출 약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A는 B의 투자자이면서 채권자이기도 한 것이죠. 이에 대한 A의 회계 처리를 정리해보면 B에 대한 소유 지분 70%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으로서 지분법으로 평가하는데 B사가 완전 자본 잠식되어 지분법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선수급 환급 보증 및 대출 약정은 B에 대한 신용 공여로서 예상되는 유출 금액을 추정하여 제공한 신용의 일부만을 충당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028호 문단 39에서는 지분법이 중단된 이후 피투자자의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투자자가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도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이슈에서 A가 B에게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 및 대출 약정이 이 문구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A는 B에 제공한 신용한도 전체를 손실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겠죠. 이에 대해서는 문단 39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과 적용 대상이 맞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문단 39는 바로 윗문단인 문단 38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문단 38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으로 간주해서 지분법 중단 후 손실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단 39의 적용 대상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의무가 아닌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성격의 의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적용 대상이 맞다는 주장은 문단 39와 문단 38은 별개이며 문단 39에서 별도의 기술이 없으므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연장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투자자에 대한 모든 재무적 의무에 대하여 손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투자자가 출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각종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분법 손실의 인식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문단 38과 39 모두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의 추가 손실을 반영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단 38과 동일한 논리가 문단 39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문단 38과 39는 투자기업이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 투자 이외에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지분 항목이 있을 경우 금융상품 및 충당부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측정 원칙과는 무관하게 지분법 절차에 따라 관계기업의 추가 손실을 강제로 장기투자 지분 항목에 할당하는 규제적 관점의 회계처리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질의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및 대출 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지분의 성격인 경우에 한하여 분단 39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는 앞서 살펴본 이번 이슈와 유사한데요. 다만 양도한 주식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며 이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입니다. 양도한 지분의 의결권, 처분권 등은 모두 B에게 이전되었지만 PRS 조항에 의해 A가 여전히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양도자는 이 거래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1039호에 따라 금융자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부 차입 거래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1028호에 따라 양도한 주식을 제거하고 PRS는 1039호에 따라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본 이슈의 양수도 대상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므로 1039호가 아니라 1028호를 적용해야 합니다. 1028호 문단 12에서 14에 따르면 관계기업 지분을 일부 양도한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 지분이 변동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는 B의 양도한 2.3%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변동 위험에만 노출되어 있을 뿐 의결권, 배당권 등 모든 권리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분과 연계된 시사의 수익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므로 해당 지분을 자신의 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한편 본 이슈의 PRS 계약은 시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 금액이 없으며 정산 시점에 결제되므로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S1이 P2로부터 S2를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하는 78%와 함께 기존 보유 지분 20%도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결합이 동일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78%는 P의 연결 장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기존 보유 지분 20%는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0%와 추가 취득하는 78%는 별개이며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기존 보유 지분은 재측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S1은 S2의 지분 78%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동일 지배와 사업 결합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존 지분 20%와 새로 취득한 78%를 하나의 회계 단위로 보아 P의 연결장부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2장에서는 지배 종속관계가 변경되는 주식 인수도와 일부 지분 이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자는 연결장부 금액으로 후자는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결합에서도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사업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지분도 재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지배와 사업결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논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S1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2의 지분 20%와 추가로 취득하는 지분 78%에 대해 지배기업 P의 연결 재무제표상 S2의 순자산 장부 금액 중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